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양평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테크월드의 35주년 창간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반도체 시장 동향과 지형 변화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지금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 이전에 어떻게 이런 흐름까지 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서 최기창 교수님과 다른 연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GVC 내지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반도체가 개발된 이후에 1980년대 PC의 보급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반도체 보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995년도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1,000억 불 규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현재 2020년이 지나가면서 작년에 5천억 불을 넘어섰었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30년간, 지난 30년간 규모적으로 약 5배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연평균 지난 40년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성장률이 높고 그리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빠른 성장 그리고 더 시장 규모가 빨리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들의 그런 이제 수요 패턴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주로 큰 역할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간이 직접 그 데이터를 만들고 뭐 수기 입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모든 데이터까지는 아니겠지만 데이터를 기계가 직접 만들고 기계가 IoT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바로 입력하고 다시 반복 학습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도체 사용량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 반도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는 평소에는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어떤 특정 조건이나 다른 내지 외부의 압력, 뭐 변화에 의해서 전기가 흐른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반도체를 그걸 반도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보통 얘기하는 여기에서 보면은 집적회로를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적회로 속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그 기능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다른 제품들은 전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집적회로 이외의 개별 소자도 시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작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크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오는 말이 그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약 30% 미만이다 보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의 2배 이상이 되는 분야가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말씀하시고 3배까지도 말씀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 품목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품목은 D램, SRA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속에는 아날로그 반도체, 로직 그리고 마이크로 등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분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제일 크다. 뭐 지금 로직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를 선도하는 국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당연히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독일이나 일본 등지에서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시장 전체적인 점유율을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약 60%가 우리 기업이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강국이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먼저 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품목별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과 낸드를 나눠서 보시면은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유럽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며칠 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외부에서 그러한 위협적인 공격들이 지금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성을 충분히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낸드 프레시는 이 화살표가 보였었네요. 낸드 프레시는 이 경쟁 그 기업들이 D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21년도에는 인텔이 아직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이미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 점유율 3위인 웨스턴 디지털과 우리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는 박리담의 제품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낸드 프레시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봤을 때입니다. 기업별로 삼성전자가 2019년, 19년도에 한번 1등을 했었죠. 그리고 20년도에 밀렸다가 21년도에 다시 올라갔고 작년 22년도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약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최근 삼성전자의 매출을 넘어섰다, 수익을 넘어섰다, 내지는 주가 시총이 넘어섰다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대만의 TSMC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출이 높다,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매출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기업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 산업 구조 때문인데 TSMC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운드리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팹리스가 주문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그러다 보니 자기 브랜드에 칩이 없는 것이죠. TSMC의 주요 고객이 여기 이름들 다 있죠. 퀄컴, 브로드컴, 뭐 인텔 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팹리스로서의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 것이고 TSMC는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매출을 보니까 이제 인텔과 SK하이닉스 다음 정도, 이게 21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과 아시다시피 지금 202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면서 조금 더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게 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TSMC를 말씀드리면서 파운드리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의 제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를 보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보통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조선, 뭐 기타 등등 전통적인 산업도 있고 이렇게 반도체와 같은 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 산업의 생태계라는 것은 항상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 위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반도체도 실질적으로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가 투입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C 집적회로로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반도체 산업 속에 해당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또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나 조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나 조선의 경우에는 부품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대기업이 그 부품을 직접 그 안에서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밴드 기업체라든지 부품 협력 업체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엔진이나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 디자인 그런 부분들을 자기 그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 한 장이 그 공정 라인에 한번 투입이 되고 나면은 몇 개월 동안 수백 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그 공장 안에서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부품을 조달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생산 공정상에서는 잘 일어나지가 않죠. 오히려 생산을 하기 전에 공장을 세팅할 때 그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은 왼쪽에 보시는 후방산업에서 제조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준비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제조를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소자업체라 그러고 대만의 앞서 말씀드린 TSMC와 같이 파운드리 즉 설계 회로의 설계를 가지고 온 기업의 그 제품을 생산만 해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방 산업 쪽에서 보시면은 그 설계를 할 때 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부분들이 건축이나 산업 디자인을 할 때 CAD라는 도구를 쓰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는 EDA 툴즈라는 것을 쓰게 되어 있고 또한 그리고 그 설계에서 필요한 블록들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은 또 IP 업체들이 그런 지적재산 IP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들 간의 또 의사소통 창구 그리고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연결 창구 등등을 해주는 것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후방에서 반도체 제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파운드리의 제품을 맡기는 뭐 순서상으로는 지금 설명이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업체가 있죠.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업체는 팹리스라고 그 단어 그대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 설계만 하는 업체가 제조기업에 제품을 맡기게 되고 그 제조기업이 생산을 해서 그리고 이제 포장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밑에 지금 보시면은 IDM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업은 그러한 공정들을 모두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설계, 생산, 그리고 포장 검사 각각 나누어서 이제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팹리스나 파운드리가 나누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대부분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앞서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종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그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뭐 설계를 따로 하고 생산을 따로 하고 이렇게 시장이 크게 나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텔과 같이 예전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은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집적회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는 1950년대, 57년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으로 발명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에서 발명이 되었죠. 당연히 초기에 만들 때는 거기에 필요한 소재나 장비를 그 주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제조 장비와 소재 업체들이 같이 발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중에서 이제 후공정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공정이 사실상 글로벌화가 제일 먼저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IBM이라든지 모토로라 등등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생산을 할 때 그 단계에서는 웨이퍼를 정말 사람들이 직접 옮기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겠죠. 그리고 그 웨이퍼를 잘라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웨이퍼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잘라서 검사하고 포장하는 단계의 부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공산품들과 다르게 표준 뭐 100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중에서 10개만 검사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나머지 90개는 검사를 하지 않고 100개 전부 다 출하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100개 그 제품이 있으면 100개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분야를 미국 기업들이 제일 먼저 외국에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80년대가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뭐 시초다, 시작이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 이미 우리나라에서 트랜지스트 패키징 산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대부터 글로벌화가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심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리콘밸리에서 EDA 툴즈가 개발이 되고 팹리스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한 기업들이 팹리스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장이 없는 그러한 설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선가 제조를 해야 되는데 당시로서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진 것은 결국 이전에 있던 반도체 기업들 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팹리스 업체들이 그 공장에 가서 사정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공장은 자기들 제품을 생산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조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항상 자기들 제품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업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팹리스 업체가 들고 간 설계도가 그 기밀이 누출이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시점에 이제 대만의 TSMC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모리스 창이라는 분께서 대만에서 파운드리를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팹리스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걱정들을 모두 다 날려줄 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덕분에 아주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기 즉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LG전자, 현대전자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결정을 하고 그 기업들을 모아서 기술을 공동 개발을 했었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 지금 제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표시를 했는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제품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몇 번을 고민을 해봐도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뒀습니다만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 반도체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 그게 이제 좀 불변의 그 부분인데 이 그림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린 이제 그 반도체 생태계 그리고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현재 반도체의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시면은 디자인 부분은 미국 앞서서 보신 것처럼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지지하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EDA와 IP가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잘 아시는 영국의 암 그리고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EDA 시장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전공정, 이 전공정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장, 그리고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드린 그대로 반도체 제조는 현재 한국과 대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공정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한국도 예전에는 후공정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 집중을 돼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가 발달한 대만이 오히려 후공정이 파운드리와 함께 더 성장을 할 수 있었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후공정조차도 내재화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림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치가 좀 이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박리담회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분목의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에 기술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그 대기업에서 전공정을 하는 기업에서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운드리가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키징의 종류도 다양하게 필요하고 숫자도 많으니까 파운드리가 그 부분을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에 다시 넘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 부가가치 때문이라고 미국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첨단 공정이 중요하고 후공정의 그러한 기술들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왜 아직도 외부에 맡기느냐라는 부분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와 소재 부분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그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같이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와 장비를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가 언론 언급하는 국가가 일본이죠.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낮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낮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그림에 나올 텐데, 그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 소재 장비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부분의 경쟁력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장 점유율도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앞서 말씀드린 설계에 필요한 EDA나 IPA 같은 경우 미국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 부분도 미국이 사실상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스마일 커브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는데, 경제학에서 스마일 커브라고 하면은 설계 부분에,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가 부가가치가 낮고, 그리고 생산 이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마케팅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마일 커브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그림을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제조 분야도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후공정도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은 하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밸류 체인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리들을 들으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국가별로는 뭐 당연히 미국은 발명한 국가이고 지금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앞서 제가 일본을 말씀드렸죠. 1970년대 일본의 전자산업이 전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그 전자 기업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니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나소닉이라든지 NEC 등등의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도시바. 이름은 이제 키옥시아로 변경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었죠. 만들고 미국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을 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과의 그런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조업은 분명히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흐름이 오면서 이렇게 강한 국가가 등장을 했고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체인 상에 이제 국가별로 역할 분담이 다 나눠졌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강했던 기업들을 제가 한번 뽑아서 보니까 뭐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기쁜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변화를 하고 나서 결국 미국 기업들이 다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GVC가 크게 변할 것도 없고 미국이 이걸 흔들 이유가 없는데 왜 흔들게 되었을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똑같은 그림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팹리스가 강하고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인데 다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서서 제가 파운드리 TSMC가 시장조사에서 빠진 거 말씀드린 걸 연결해서 보시면은 그냥 시장조사를 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미국이 1위예요. 그런데 직접 생산하는 부분은 미국이 1위가 아니더라. 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촉발된 이유고 뭐 여러 가지 이어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사를 해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요하는 국가는 분명히 중국입니다. 세계 반도체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수요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최종 소비를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최종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뭐 반도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 반도체를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구입해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제 핸드폰을 구입한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수요되고 있는 반도체는 중국 국내 소비가 아니라 이러한 전자제품이나 다른 부분들에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미국이 반도체를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유럽도 심지어 20% 넘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또 같이 일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럽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소비가 많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피해를 입었죠. 뭐냐? 자동차 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싸게 만들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직접 생산에 활용만 하면 되는 부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걸 우리가 조달을 받아야지 싸면 뭐해?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땐 그게 조달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일본도 심지어 일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에 이미 뭐 쇠퇴를 했고 그리고 다른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그 일본조차도 대만 기업과 손을 잡고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2017년도였죠. 중국 제조 2025를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 외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반도체 펀드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공격받지 않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커져 나가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경쟁력도 충분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중요하고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잘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상기를 했으면 하고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지정학적인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이랬고 이러한 밸류체인 그 글로벌 공급망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지금부터 이후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인데 반도체란 물건에 대한 이제 제조 그리고 소비 형태가 앞으로는 또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뭐 예전에는 P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가 굵직굵직한 산업, 크다란 기업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비한 기업이 미국의 애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 그 이하는 또 안타깝게 중국 기업들이 많이들 있죠. 이 기업들이 예전에는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표준품으로서 만들어 놓은 이 기업들이 다 가져다 쓸 수가 있는 제품들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다 각각 다르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범용 제품을 가져다 쓸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한테 불필요한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들한테 필요한 제품을 이제 주문을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의 주제인 이제 반도체 커스터마이징으로 연결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지형 변화는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와 소비의 변화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과 경제성, 실효성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싼 제품을 잘 조달해서 썼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자기 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식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그 제품을 세트 업체들이 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만 그게 바뀔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한 업체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생산자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팹리스 즉 자기들이 필요한 영역을 팹리스에 의뢰를 해서 특별히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